처음 시어머님과 함께 외출했던 날을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죠. 그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오늘 나랑 시장 좀 가자는 말씀에 저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침 9시 시댁 앞에서 시어머님을 기다렸어요. 시어머님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오셨어요. 늦지 않았다며 좋다고 하시며 앞장서셨죠. 저는 그분의 걸음을 따라 동네 골목을 지났습니다. 아는 분들과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숙이는데 왠지 모를 긴장이 느껴지더라고요. 시장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여기저기서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어요. 첫 번째 가게에서 갈치를 고르는데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게 뭐야? 이걸 갈치라고 파는 거야?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죠.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싱싱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보면 알아. 이거 최소 이틀은 됐어. 눈알 좀 봐. 탁하잖아. 저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서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분은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고 어떤 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어요. 가게 주인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으로 그럼 다른 걸로 보여드리겠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결국 그 가게에서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왔죠. 두 번째 가게에서도 비슷했습니다. 물을 고르는데 시어머님이 하나씩 집어들고 살피시더니 또 화를 내셨어요. 이게 뭐야? 바람 들어서 푸석푸석한데 당신네 장사 대충 하는 거야? 상인 아저씨가 오늘 농장에서 직접 가져온 건데요. 라고 해명했지만 시어머님은 직접 가져왔으면 뭐하냐며 이런 걸 내놓으면 어떡하냐고 하셨죠. 거기서도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요. 세 번째 가게에서는 가격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셨죠. 배추를 보시더니 한 포기에 얼마냐고 물으셨어요. 10,000원이요. 뭐? 10,000원? 도둑놈들! 옆 가게는 8,000원인데 실제로는 제가 봤을 때 그 가게도 10,000원이었는데 말이에요. 상인 아주머니가 요즘 배추값이 올라서 다 똑같다고 하자 시어머님은 거짓말이라며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는 시어머님 뒤를 따라다니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원래 성격이 좀 센 분이신가 보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저러실 수도 있지.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가게를 거치면서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매번 트집을 잡으시고 매번 목소리를 높이시고 매번 상인분들이 난처해하는 모습을 봐야 했거든요. 저는 그저 옆에 서서 민망함을 견디고 있었어요. 장을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시어머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장 잘 봤다며 역시 눈 부릅뜨고 봐야 한다며 만족스러워 하셨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랑 시장 갔는데 좀 힘들었다고요.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어머니, 원래 저래. 꼼꼼하시니까 그런 거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그냥 꼼꼼한 것으로 보이나 봐요. 다음 주에도 시어머님께서 함께 나가자고 하셨어요. 이번엔 동네 슈퍼였어요. 또 시작되더라고요. 계산대에서 영수증 확인해보라며 이거 이중으로 찍힌 것 같다며 계산원과 실랑이를 벌이셨죠. 실제로는 잘못된 게 없었는데도요. 미용실에 함께 갔을 때는 더 심했어요. 머리를 자르시면서 계속 트집을 잡으셨어요. 야, 너 신입이야? 아니에요. 3년 됐어요. 가위질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자르면 되겠어? 젊은 미용사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죄송하다며 다시 해드리겠다고 하는 목소리도 떨렸죠. 저는 의자에 앉아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어요. 옆에서 다른 손님이 파마를 하고 계셨는데 힐끔힐끔 저희 쪽을 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미용실을 나올 때 원장님이 저를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 표정이 말하고 있었죠. 다음엔 오지 말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님과 외출할 때마다 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 오늘 같이 나가자. 라는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디를 가든 누군가와 언쟁을 벌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매번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시댁 어른이시니까 참아야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하지만 외출 후에 집에 돌아오면 기진맥진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축 처지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탈진한 느낌이었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이 오늘 뭐 했냐며 피곤해 보인다고 물으면 그냥 시장 갔다 왔다고만 대답했죠. 더 설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만 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예전에는 날씨 이야기라도 나누던 사이였는데요. 그때 느꼈어요. 뭔가 변했다는 걸요. 동네 슈퍼에 혼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산을 하는데 계산원이 저를 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웠어요. 영수증 확인하시고요. 라며 2번씩 확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죠.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시어머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게 뭐야? 도둑놈들!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보던 눈빛도 함께 떠올랐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그저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왜 저까지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다음 외출 약속이 잡힌 날, 저는 배가 아프다고 핑계를 댔어요. 정말로 배가 아팠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마음이 아팠거든요. 시어머님과 함께 나가는 게 두렵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했어요. 어느 날은 동네 약국에도 함께 갔어요. 시어머님이 소화제를 달라고 하시는데 약사님이 어떤 제품을 권했어요. 이건 어떠세요? 효과가 좋아요. 시어머님이 포장을 뜯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야? 알약이 이렇게 작아. 먹으나 마나 아니야. 약사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하셨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거로 주세요. 결국 다른 제품을 사고 나왔지만 약사님의 지친 표정이 눈에 밟혔어요. 빵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님이 빵 하나를 집어 들고는 가격표를 보시더니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야? 빵 하나에 5,000원. 도둑놈들이네. 직원이 당황하며 요즘 재료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라고 하셨어요. 저는 얼른 빵값을 내고 나왔어요. 뒤에서 직원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죠.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외출 약속이 잡힐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전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내일은 어디를 가실까? 누구와 시비를 벌이실까? 저는 또 어떤 민망함을 겪게 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시어머님은 요즘 며느리가 왜 이렇게 약하냐고 하셨지만 남편도 괜찮으면 좀 모시고 다니라고 어머니 혼자 다니시기 불편하시잖냐고 했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거든요. 전혀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만 여겨졌죠. 저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요. 처음에는 그냥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정도였죠. 시장에 혼자 갔을 때 평소 가던 채소 가게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하는 목소리도 예전만 못했죠. 친근하게 오늘 뭐 필요하냐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그냥 무표정하게 서 계셨어요. 무 한 개 달라고 말했는데 아저씨가 잠시 머뭇거리더라고요. 이거 괜찮으세요? 싱싱한 거 맞죠? 계산을 하는데도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시더니 또 말씀하셨어요. 영수증 보시고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저를 시어머님처럼 대하고 계시는구나. 트집 잡을까봐 미리 조심하시는 거구나. 동네 슈퍼에서도 비슷했어요. 계산대 직원이 영수증을 2번씩 확인하더라고요. 확인했냐고, 이상 없냐고 물으며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며칠 후 동네 빵집에 갔을 때였어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카운터에 있던 두 분이 이야기를 뚝 멈추었어요. 그리고 저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죠. 저는 그냥 빵을 고르는 척했지만 귀는 열려 있었어요. 크림빵을 집어들고 성분표를 보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한 분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게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요. 그분 며느리? 네. 저번 주에 시장에서 같이 다니는 거 봤어요. 옆에서 가만히 서 있던데요. 그래도 참 조용하게 있던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더 무섭잖아요.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그저 옆에 서 있었을 뿐인데 조용히 있는 것마저도 이상하게 해석되고 있었던 거예요. 빵을 사고 나올 때 두 분이 제게 인사는 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예전처럼 맛있게 드세요 같은 따뜻한 말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우유를 사려고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계산대로 가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면 코너 쪽에서였죠. 저 사람 며느리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트집 잡는다는. 헐, 진짜? 근데 며느리는 착해 보이는데. 에이, 며느리도 만만찮대. 같이 다니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웃기지. 말리지도 않고. 제 귀가 멍해졌어요. 며느리도 만만찮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아니,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계산을 하고 나올 때 손이 떨렸어요. 우유 봉지를 제대로 잡지 못해 떨어뜨릴 뻔했죠. 편의점 직원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냥 내라고만 하고 나왔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충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생각이 많은 거 아니야?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설명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같은 층에 사시는 분이에요. 예전에는 마주치면 날씨 이야기도 하고 가끔 반찬도 나눠 먹던 사이였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아,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만 살짝 숙이시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은 요즘 날씨 좋죠? 같은 말이라도 했었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주머니는 핸드폰만 보고 계셨고 저는 층수 표시만 바라봤죠. 1층에 도착했을 때 아주머니가 먼저 내리시면서 안녕히 계세요. 라고만 하시고 빠르게 걸어가셨어요. 그 주말 아파트 앞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해서 잠깐 쉬고 싶었거든요. 책을 읽으려고 했지만 집중이 안 됐죠. 그런데 옆 벤치에 앉은 두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는 게 들렸어요.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자녀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주제가 바뀌었어요. 204호 며느리 봤어요? 아, 그 젊은 분? 봤어요. 네, 맞아요. 시어머니랑 같이 다니는데. 어쩜 그렇게 조용하던지 옆에서 가만히 있던데. 그러게요. 속으로는 뭘 생각하는지 모르죠. 근데 들으니까 똑같대요. 시어머니 못지않게.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책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똑같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주저앉았어요. 그날 이후로 외출하는 게 두려워졌어요. 아파트 복도를 걸을 때도 누가 볼까봐 조심스러웠죠.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조차 스트레스였어요.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또 어떤 소리를 들을까봐요. 동네 세탁소에 갔을 때도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며느리 예쁘다며 좋아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옷 맡기는 거예요? 라고만 짧게 물으시더라고요. 우체국에서 택배를 찾을 때도,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직접 말하지는 않아도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죠. 아, 그 사람이라고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어머님 옆에서 그저 서 있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같은 부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밤에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저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님 말씀 잘 듣고 함께 다니고 얼굴도 웃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데 계단에서 두 분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204호 며느리 요즘 안 보이던데. 그러게 숨어 지내나. 당연하지, 소문 다 났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동네 망신이지 뭐. 저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숨어 지낸다고요? 맞아요. 저는 정말로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소문을 피해서요. 제 잘못이 아닌데도 저는 숨어야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동네 사람들 눈치를 보며 죄인처럼 숨어 다니며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으셨어요. 며느리, 요즘 왜 안 따라 나와? 혼자 다니기 불편하잖아. 제가 요즘 좀 안 좋다고 대답했더니 젊은 사람이 맨날 안 좋으면 어떡하냐? 며 말씀을 끝내셨어요. 시어머님은 제가 왜 안 나가는지,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동네에서 무슨 소문이 도는지 그런 건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혹시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귀가 쫑긋해졌어요. 실제로 제 이야기가 아니어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사람들이 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세탁소에서 옷을 찾을 때도 그랬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언제 시집 왔냐며, 결혼 생활은 어떠냐며 관심을 보이시던 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영수증 여기 있어요. 라고만 짧게 말씀하시고 돌아서셨어요. 친근함이 완전히 사라진 태도였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도 불안했어요.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시어머님과 함께 다니던 걸 봤을까봐요. 저는 핸드폰만 보며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버스가 와서 타도 구석자리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죠. 친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오랜만에 우리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고요. 저는 핑계를 댔어요.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될 것 같다고요. 사실은 동네 카페가 두려웠어요. 거기서 누굴 만날지 모르잖아요. 친구는 그럼 다음 주는 어떠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때도 안 된다고 했어요. 결국 친구와의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연락도 뜸해졌어요.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모든 곳에서 제 자존감이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미 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 눈에는 시어머니와 한 몸처럼 보였나 봐요. 그날은 화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님께서 전화하셨죠. 오늘 같이 마트 가자고. 필요한 것도 있다고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이미 몇 번이나 핑계를 댔거든요. 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오후 2시 동네 대형마트 앞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님은 이미 카트를 끌고 계셨죠. 빨리 오라며, 사람 많아지기 전에 끝내야 한다며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그분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 과일 코너를 지나, 정육 코너까지 왔을 때였어요. 시어머님이 돼지고기를 고르시는데 직원에게 말씀하셨죠. 이거 언제 나온 거야? 직원이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아침에 입고된 겁니다. 신선해요. 시어머님이 고기를 집어들고 자세히 보시더니 날카롭게 말씀하셨어요. 거짓말. 색깔 좀 봐. 이게 오늘 거야? 선홍색이 아니라 탁한데. 정말 오늘 아침 거예요. 포장 날짜 보세요. 당신네가 날짜 조작하는 거 다 알아? 손님 우습게 보지 마.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어요. 이런 걸 파는 게 말이 돼? 관리자 불러.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죠. 저는 시어머님 옆에서 작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괜찮으시면 다른 거 보시죠. 하지만 시어머님은 제 말을 무시하시고 계속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아니야.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해. 그때였어요. 옆에 계시던 한 아주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죠. 직원도 난처하잖아요. 시어머님이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누군데 끼어들어? 이거 당신 일이야? 아주머니가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어요. 아니, 어르신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매번 이러시면 매번? 당신 나 아는 사람이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더 높아졌어요. 두 분이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이 커졌어요. 시어머님이 그 아주머니에게 손을 뻗으신 거예요. 당신이 어디서 나한테 가르쳐? 내가 몇 살인데?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도 맞대응했어요. 순식간에 두 분이 서로 밀고 당기게 되었어요. 카트가 쓰러지고 주변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어머님 안 돼요!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님이 아주머니의 머리채를 잡으셨고 아주머니도 대항했어요. 네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의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렸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머, 저것 봐. 누가 좀 말려? 저기 싸우고 있어. 아이와 함께 온 엄마들은 아이 눈을 가리고 자리를 피했죠. 마트 직원들이 달려와서 두 분을 떼어놓았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경비원이 오셨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시어머님은 숨을 헐떡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여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저는 시어머님을 부축하며 밖으로 나왔어요. 마트를 나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쟤네 며느리도 똑같다.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던데. 말리지도 않고? 응, 그냥 서 있었어. 어쩐지 며느리 얼굴에 다 쓰여 있더라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작았고 상황은 너무 빨랐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제가 그냥 서 있기만 한 것처럼 보였나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시어머님은 계속 화를 내셨어요. 저 여자가 잘못이지. 남의 일에 왜 끼어들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죠. 시댁에 도착해서 시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핸드폰을 보니 동네 맘카페에 이미 글이 올라와 있었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마트 폭력 사건 목격담. 내용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오늘 오후 2시쯤 마트에서 난리 났다고 연세 있으신 분이 정육 코너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말리던 옆 사람이랑 머리채 잡고 싸우고 며느리로 보이는 사람은
옆에서 가만히 있더라고. 말리지도 않고 보다 보니 둘이 한 패래. 너무 무서웠다고요. 댓글들도 달려 있었어요. 저 며느리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래. 204호래. 평소에도 시어머니랑 다니는데 말리지도 않았대. 같은 부류인가 봐. 아유, 저런 집안. 우리 애들이랑 안 놀게 해야겠어요. 댓글이 벌써 20개가 넘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저는 말리려고 했어요. 작게나마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걸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 눈에는 제가 그저 옆에 서 있는 공범처럼 보였나 봐요. 마트에서 나와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 등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는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느껴졌어요. 차에 타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요.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시어머님은 옆자리에서 계속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저 여자가 잘못이지. 내가 뭘 잘못했어. 요즘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집으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 서 있을 때였어요. 옆 차에 탄 사람이 저를 보는 게 느껴졌어요. 혹시 마트에 있던 사람이 아닐까? 저를 알아본 게 아닐까? 저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자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엑셀을 밟았어요. 시댁에 도착해서 시어머님을 모셔다 드리는데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같이 가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니요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시어머님은 그럼 연락하마. 하시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옆에서 가만히 서 있지만은 않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죠. 시어머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고 곧 시어머님이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름없으셨어요. 어제 일은 이미 잊으신 것 같았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함께 외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몇 초가 지난 후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뭐? 무슨 소리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님, 제가 힘들어요. 사람들 시선도 힘들고 동네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화를 내셨어요. 아니, 사람들이 뭐? 남들 눈치 보느라고 시어머니를 내팽개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 아들한테 얘기해봐. 제가 말을 이으려는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딱 전화가 끊어졌어요. 1시간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전화하셔서 한참 우시던데. 남편의 목소리가 피곤하고 짜증 섞여 있었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있었던 통화를 설명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머니 기분이 나쁘시지. 좀 더 부드럽게 말하지. 상처받으시잖아. 부드럽게?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데 부드럽게 말을 하라고요? 자기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 내가 뭐라고 해도 안 들으시는 분이야. 어머니 원래 저래. 내가 좀 참아. 나이 드신 분이잖아. 남편이 또 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폭발했어요. 늘 나만 참으라고 하네요. 어머니는요? 왜 어머니는 안 참으세요? 목소리 낮춰.
회사에서 전화 받는 거야. 저녁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쿠션이 튀어나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바로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 아들한테 버림받았다고 하시더라. 나는요? 나는 안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받아쳤어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그래.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는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라고요?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면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당신 어머니니까 이해해야 하는 거죠?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래. 힘들겠지. 그런데 어머니를 어떻게 해? 가족인데. 가족이면 다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해요? 희생이라니.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남편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희생 맞아요. 내 자존감 다 잃어가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서 말다툼이 1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어머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느 쪽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결국 남편이 말했어요. 좀 생각해봐. 완전히 안 보실 수는 없잖아. 횟수를 줄이든지 해. 횟수를 줄여요. 한 달에 한 번만 당해도 저는 힘들어요. 제가 소리쳤어요. 남편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도 힘들어. 어머니랑 아내 사이에서 좀 이해해줘.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소리가 거실에 울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밤이 깊었어요. 남편은 이미 잠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 집들도 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죠. 누군가는 행복하게 웃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저처럼 힘들어하고 있을 거예요. 핸드폰을 켰어요. 맘카페를 들어가 봤어요. 어제 올라온 마트 사건 글에 댓글이 더 달려 있었어요. 며느리가 불쌍하긴 하네요. 저런 시어머니 모시는 거 쉽지 않을 텐데. 처음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댓글이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 밑에는 또 다른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도 말리지는 해야죠. 그냥 서 있었잖아요. 다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님을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고요. 남편은 제 편도 시어머님 편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저 중간에서 눈치만 보고 양쪽 다 달래려고만 했죠.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해 볼게. 조금만 자제해 달라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소용없다는 걸요. 시어머님은 바뀌지 않으실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남편이 나간 후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 모습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밝게 웃던 그 사람은요. 친구들과 만나면 큰 소리로 웃고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하던 그 사람은요. 이제는 눈빛도 흐려졌고 미소도 사라졌어요. 늘 긴장해 있고 늘 눈치를 보고 늘 위축되어 있었어요. 거울 속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이 눈물이 제가 느끼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씻어내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눈물로도 씻겨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었어요. 마음속 깊이 새겨진 상처들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어머니 모시세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왜 며느리인 제가 더 신경 쓰고 더 고생하고 더 비난받아야 해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결혼이 뭘까? 가족이 뭘까? 사랑이 뭘까? 이렇게 힘든 게 정상인가?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걸까? 아니면 저만 유난히 힘든 걸까? 핸드폰을 들고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시어머니 문제, 며느리 고민, 이런 키워드로요. 검색 결과가 수없이 많았어요. 저만 겪는 일이 아니었구나. 많은 며느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댓글을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저와 똑같은 심정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썼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다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제 삶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 글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어요. 보름달이었어요. 둥글고 밝은 달이 하늘에 떠 있었죠. 저 달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떠오르는데 제 삶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저 달처럼 밝고 당당했는데요. 남편이 자고 있는 안방문을 바라봤어요. 문 너머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 남편은 편하게 자고 있네요. 남편에게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든 것일 뿐이지만 저에게는 삶 전체가 무너지는 문제인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늘 참아야 하는 사람이었고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었어요.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이 저를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어요. 제 삶을 되찾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시어머님께 전화도 안 드렸고 시댁에도 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혼자 시댁에 다녀왔죠. 돌아와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불안했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남편과의 관계도 나빠지고 시댁과도 완전히 틀어지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외출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편안했고 동네 슈퍼에 갈 때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시장에 혼자 갔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혼자 가는 시장이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예전에 두근거림과는 달랐죠. 설레는 두근거림이었어요. 채소 코너를 지나는데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 무싱싱해요. 김장 준비하세요. 네,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죠. 저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았어요. 무 한 개 주세요.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단단하고. 아저씨가 큰 무를 골라주시며 물을 두드려 보이셨어요.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은 그냥 평범한 대화였어요. 네, 좋네요. 저도 물을 만져보며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그 순간 느꼈어요.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이렇게 편하게 장을 보는 게 원래 모습이구나.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죠. 시장을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햇살이 따뜻했어요. 예전에는 이 길을 걸을 때마다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집에 도착해서 장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시어머님과 거리를 두고도 살 수 있구나. 물론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불안은 있었고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적어도 동네에서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을 때 말했어요. 나 오늘 시장 다녀왔어. 혼자.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평범하게 장 봤어. 다행이네. 시간 지나니까 괜찮아지는구나. 응. 시어머님이랑 함께 다니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 말에 남편이 잠시 침묵했어요. 아마도 어머니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남편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님께는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 뵙기로 했어요. 그것도 짧게요. 남편이 중간에서 조율했죠. 처음에 시어머님은 많이 서운해하셨대요. 남편한테 전화하셔서 1시간 넘게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점점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시댁에 다녀와서 말했어요. 어머니가 물어보시더라. 며느리가 정말 힘들었냐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다니요. 제 감정을 물어보신 건 처음이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했어? 응, 정말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어. 동네 사람들 시선 때문에도 그렇고 매번 긴장하고 살았다고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고. 원래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고치기가 어렵다고. 나이 들어서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시면서도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인정은 하신 거니까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어요. 그래도 앞으로는 조심하시겠대. 며느리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고 이번 일로 많이 생각하셨나 봐.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완전히 변하시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제 일상도 점점 평범해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햇살을 느꼈어요. 커피를 내려 마시며 하루를 계획했죠.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늘 누구를 만날지, 무슨 소리를 들을지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어느 날 슈퍼에 갔을 때 계산대 직원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네, 예전보다 편해 보이세요. 좋은 일 있으세요? 아, 네. 그냥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기뻤어요. 제가 달라진 게 보이나 봐요.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예전에 저를 피하던 그분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예전에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네, 잘 지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주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번에는 제가 오해를 좀 했나 봐요. 소문만 듣고 판단한 것 같아서 직접 겪지 않고는 모르는 거잖아요. 미안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직접 사과해 주시다니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요즘 혼자 다니시는 거 보니까 뭔가 사정이 있으셨구나 싶더라고요.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쉽지 않죠. 저도 시집살이 했으니까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제 상황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몰랐어요. 네,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예전과 달랐어요. 눈빛이 살아있었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이제는 웃을 수 있었어요. 진짜로요. 밤에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제가 배운 게 뭘까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이요.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게 가족을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요. 침묵이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침묵은 문제를 키울 뿐이더라고요. 시어머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분도 그분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더 이상 제가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저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제 삶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거요. 며느리이기 전에 저는 한 사람이었어요. 한 명의 인간이었어요. 제 자존감을, 제 행복을, 제 평화를 지킬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걸 지키기 위해 경계를 세운 건 잘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잘 견뎠어. 정말 수고했어.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저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거울 속 제가 웃으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처럼 밝은 미소였어요. 이제는 동네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어요. 시장도, 슈퍼도, 미용실도, 카페도,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도 두렵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저를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요.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행복한 그 사람을요. 거리를 두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제대로 된 숨을요. 제 것인 숨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쌈달 인생 뒤치다꺼리가 아니었어요.